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 전쟁사 산책. 이번 편에서는 비잔틴 제국의 최후를 알린 콘스탄티노플 함락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이스탄불로 불리는 보스포러스 해협 남쪽 입구의 도시는 오랫동안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330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1세가 수도를 이곳으로 옮기면서 황제의 이름을 따 콘스탄티노플로 개칭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콘스탄티노플은 로마를 대신해서 로마 제국의 국교인 기독교의 본산이 되었으며, 이후 기독교가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으로 분열하였음에도 콘스탄티노플은 그 지위를 굳건히 유지해왔습니다. 이후 콘스탄티노플은 로마의 정통성을 잇는 도시로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이곳에 거점을 둔 동로마 제국, 곧 비잔틴 제국은 오랫동안 번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2세기 말 황제들의 무능과 잇따른 내전으로 국력이 약화된 비잔틴 제국은 1204년의 제4차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 원정대와 베네치아 군대에게 함락되어 약탈과 파괴를 당한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쇠락의 길로 들어섰지요. 그리고 1261년 미하일 8세의 통치에 의해 비잔틴 제국은 잠깐이나마 국력이 회복되는 듯했으나 이미 그 영향력은 상당히 쇠퇴한 상태였습니다. 미하일 8세는 아나톨리아의 영토로 밀려 들어오는 투르크족을 막지 못했지요. 계속되는 내전의 영향도 컸습니다. 아나톨리아란 오늘날의 튀르키 예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소아시아로 불리기도 하는 곳이지요. 결국 14세기 이후 비잔틴 제국의 영토는 트라키아와 그리스 일대로 축소되었고, 요한니스 5세의 치세를 거치며 제국은 완전히 몰락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콘스탄티노플, 테살로니카, 모레아 등이 겨우 남아 비잔틴 제국의 명맥을 유지하여 왔던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비잔틴 제국의 숨통을 끄는 것은 동쪽에서 나타난 오스만 터키 제국이었습니다. 여기서 오스만 터키 제국은 역사서에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 오스만 제국, 터키 제국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으며, 영어로는 오토만 엠파이어로 불립니다. 오스만 터키 제국은 1299년 오스만 1세가 세운 왕국으로, 오스만 1세는 터키 민족의 일파인 카유족의 족장 에르튀그룰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24살의 나이로 아버지의 뒤를 이은 오스만은 용맹한 전사 집단인 자신의 부족을 세력 기반으로 지하드, 즉 이슬람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을 지배하던 셀주크 터키는 잇따른 십자군 원정대와의 전쟁 및 몽골군의 서침으로 몰락한 상황에서 각 부족들끼리 대립과 갈등을 빚은 끝에 멸망해버린 상태였지요. 그러자 구심점을 잃고 방황하던 터키족 청년들은 이슬람이라는 이름 아래 오스만의 휘하로 모여들었고 세력을 점점 확장시켰습니다. 1299년 오스만은 자신이 세운 왕국을 자신의 이름을 따 오스만 터키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분열된 터키족을 통합하여 제국의 기틀을 다지고자 했으며, 그 첫 행보로 비잔틴 제국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던 것입니다. 이는 전쟁으로 민족을 하나로 묶고 동시에 지중해로 제국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현명한 전략이었습니다. 비잔틴 제국과의 전쟁은 그의 재위 기간의 대부분인 26년간 계속되었고, 그의 사후 아들 오르반 1세가 비잔틴 제국 북부의 부르사를 정복하면서 오스만 제국은 아나톨리아 전역을 통일하는 대업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오스만 터키의 세력은 점점 강성해져 1346년 트라키아,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불가리아로 진출하면서 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389년의 코소보 전투를 통해 발칸반도의 기독교 동맹군을 무찔렀고, 1396년에는 십자군을 격파하여 발칸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비잔틴 제국과 콘스탄티노플은 13세기 초부터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204년의 4차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과 베네치아군이 콘스탄티노플에 세워진 라틴계 봉건 국가를 무너뜨리고 콘스탄티노플을 되찾았지만 제국의 위용은 되찾기 어려웠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영토 가운데 그리스 북부와 서부에 해당하는 지역은 불가리아, 세르비아, 이탈리아의 식민지로 전락했고 콘스탄티노플만 유일하게 남아 거대한 성벽 도시국가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급해진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교황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교황 역시 서유럽의 왕권 국가에 비해 세력이 약해진 상태라 비잔틴 제국을 지원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콘스탄티노플은 자구책으로 대규모의 용병을 고용했지만 이로 인해 막대한 재정 적자를 기록하게 됨으로써 제국의 쇠퇴를 더욱 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잔틴 제국은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의 메메드 2세에게 함락되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마는 것이지요. 콘스탄티노플에 세워진 성소피아 성당, 즉 하기아 소피아는 비잔틴 제국 시절에는 그리스 정교회의 성당이었으나 오스만 터키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1453년부터 500년 이상 이슬람의 모스크로 사용되다가 일시적으로 박물관이 되기는 하였으나 현재는 모스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비잔틴 건축의 대표작으로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걸작 건축물로 인정받고 있지요. 1453년 5월 29일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메드 2세가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리고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병사들이 3일 동안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하는 것을 허락했지요. 3일 동안의 대약탈이 끝난 후 술탄은 남아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로 한다는 선포를 하였습니다. 성소피아 성당도 예외가 되지는 못했지요. 오스만 제국의 병사들은 성소피아 성당에 값비싼 보물들이 쌓여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지자마자 바로 성소피아 성당으로 향해 무자비한 약탈에 들어갔습니다. 오스만 병사들이 성소피아 성당의 문을 부수고 들어온 후 이곳에 피난해 있던 노인들과 병자들은 모두 살해되었고 젊은 남성과 소년들은 살해되거나 노예로 팔려나갔으며 여성들은 강간당하거나 비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소피아를 가득 채웠던 비잔틴 제국의 보물들은 이때 대부분 쓸려나가 이후 자취를 감추었으나 다행히 건축물에는 손을 대지 않아 거의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었지요. 한편 모하메드 2세는 자신의 군대가 3일간의 약탈을 마치자 콘스탄티노플에 입성하여 성소피아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자신의 영토를 확장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성당의 흙을 자신의 머리에 뿌렸지요. 이렇게 한때는 성소피아 성당이었으며 지금은 하기아 소피아가 된 이 아름다운 건축물은 전쟁으로 주인이 여러 번 바뀌는 비운을 겪었으나 그 예술성과 신비성을 인정한 정복자들 덕분에 동서를 넘나드는 찬란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잔틴 제국의 멸망과 함께 콘스탄티노플은 오스만 터키 제국의 새 수도가 되었으며 이스탄불로 개칭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453년부터 16세기 말까지 오스만 터키는 대부분의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여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전성기의 오스만 터키의 지배력은 동서로는 카스피해와 페르시아만 연안에서 대서양의 지브롤터 해협까지, 남북으로는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유럽의 오스트리아 경계에까지 미쳤습니다. 더욱이 셀림 1세가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키고 이집트와 아라비아 반도를 장악한 이후에는 이슬람교의 종주권까지 확보해 위세를 떨쳤습니다. 이처럼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세계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형성한 오스만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의 중개무역을 독점함으로써 경제적인 풍요도 함께 누렸습니다. 한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메메드 2세는 주민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약속했으며 다른 종교를 박해하지 않는 관용을 베풀었지요. 이에 따라 이스탄불에 있던 기독교의 유산은 파괴되지 않았으며 이스탄불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 기독교 문화, 이슬람교 문화가 혼재하는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번영을 구가하던 오스만 터키도 1571년 유럽의 신흥 해안 강국인 에스파냐와 격돌한 레판토해전에서 대패한 후부터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등의 영토를 잇따라 빼앗기며 화려했던 전성기는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17세기 이후에는 스탄 근대화 정책에도 세력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1922년 국민의회가 술탄 정부의 폐지를 공식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의 터키, 즉 튀르키예가 그 유산을 계승하였지요. 물론 오스만 터키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공은 10배 이상에 이르는 병력 차이도 있었으나 오스만 터키가 큰 피해 없이 빠른 시간에 성을 함락시킨 것은 기발한 함선 이동 작전과 사석포의 위력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기발한 작전이란 술탄 메메드 2세가 이른 척의 함선을 금강만 북쪽의 언덕을 넘어 이동시켜 지상의 군대와 함께 성을 협공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당시에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작전이었지요. 콘스탄티노플은 바다에 인접한 도시였으며 성벽도 매우 견고해 육상에서의 공격만으로는 성을 함락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메메드 2세는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을 돌파하기 위해 해상과 육상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의 함대는 비잔틴 제국이 금강만 입구에 설치한 쇠사슬 장애물 때문에 금강만 안으로 진입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는 함선을 육상으로 이동시켜 금강만으로 진입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메메드 2세는 특별히 준비된 기름칠한 통나무 위에 함선을 올려놓고 함선을 한 척 한 척 통나무 위로 굴려가며 언덕 너머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이른 척의 함선들은 다시 물 위로 올라가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을 해상과 육상 양쪽에서 협공한 것입니다. 육상과 해상 양쪽으로부터 가해지는 공격을 막기 위해 비잔틴 제국은 병력을 분산시켜야 했으며 그보다도 더했던 것은 제노바로부터 오는 보급선이 차단됨으로써 성벽 안에서 결사적으로 싸우던 병사들의 사기가 급격히 저하된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물론 지금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기발한 방법이었던 이 작전은 콘스탄티노플 함락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작전으로 역사의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술탄의 기발한 작전과 아울러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석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서유럽이 100년 전쟁의 혼란에 빠져 있을 무렵 비잔틴 제국은 새로운 지도자의 영도 아래 급속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오스만 터키 제국과의 전투에서 잇따라 패해 쇠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지요. 1453년 메메드 2세가 술탄이 되자 오스만 터키는 드디어 오랜 수건 사업인 콘스탄티노플 공략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난공불락의 콘스탄티노플 성벽이었으나 이를 지키던 비잔틴 제국의 병사들은 7,000명에 불과하였지요. 하지만 메메드 2세는 10만 명의 병력을 동원했으며 결국 버티지 못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자 비잔틴 제국은 완전히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스만 터키의 병사들은 술탄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고 고도의 훈련과 엄한 기율로 다져진 우수한 군대였으며 정예부대는 기병과 보병이었으나 포병, 공병, 해병, 병참, 군악 등 분야별로 전문화 부대를 유지하여 협동작전을 구사하던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대포였지요. 콘스탄티노플 공략전에서 오스만 터키 군대는 전사상 최초로 비록 사석포라고 하는 대포였지만 이 대포로 거대하고 견고한 성벽을 부수고 마침내는 도시를 함락시킴으로써 근대의 전쟁사에 빛나는 이정표를 세웠던 것입니다. 터키인들은 대포를 개발한 유럽인들보다 대포의 혁명적 의미를 더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중국의 송나라에서 시작된 화약 제조와 화포 기술은 중앙아시아와 아라비아 지역에 칸국을 세운 징기스칸의 후손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중동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유럽으로 전파되어 그 선도자인 잉글랜드군이 1346년 백년전쟁의 크래시 전투에서 비록 조잡한 성능이었기는 했으나 대포를 사용하여
프랑스군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것입니다. 터키인들은 성벽을 부수는데 대포만한 무기가 없다는 것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최고의 대포를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었지요. 콘스탄티노플의 삼중성벽은 중세의 요새들 가운데 가장 튼튼한 요새로서 웬만한 대포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7대 군주인 메메드 2세의 군대가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을 부수기 위해 개발한 대포가 바로 오르반이라고 불린 초대형 사서포였습니다. 사서포란 말 그대로 포탄이 개발되기 이전에 사용된 돌을 날려보내는 대포라는 뜻이지요. 대포의 위력을 이해하고 있었던 오스만 터키는 1446년에 코린도 지역의 헥사밀리온 방벽에 이보다는 작은 사서포를 배치했을 정도로 이미 대포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터키가 호시탐탐 콘스탄티노플 함락을 노리고 있던 1452년 오르반이라는 헝가리 기술자가 비잔틴 제국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11세를 찾아와 자신이 개발한 대포의 제작을 권유했으나 황제는 값이 비싸다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오르반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 메메드 2세에게 접근했다고 하지요. 이미 1430년에 살로니카 공방전에서 사용한 사서포의 위력을 알고 있었던 술탄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위력이 훨씬 더 큰 대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메메드 2세는 오르반이 요구한 액수의 4배를 지불하고 대포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결국 1453년 초에 원하던 대포의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이 초대형 사서포는 그때까지 등장한 대포 중 최대의 크기였으며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 오르반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사서포는 포신 8.2m, 구경 0.9m로서 450kg의 돌덩이를 1.5km 이상 날려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무거운 이 포를 운반하기 위해 도로와 다리를 보수해야 했으며 하루 이동거리는 겨우 4km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 한 문을 운반하는데 병력 200명과 황소 60마리가 필요했다고 하지요. 사격 후 가열된 포를 식히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하루 7발만 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포성이 워낙 커서 발사할 때의 폭음이 20km 밖에서도 들려 그곳의 임산부가 유산을 하였다는 말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오스만 터키의 군대는 콘스탄티노플의 성벽 가운데 가장 취약한 곳을 찾아 6주 동안 쉬지 않고 그곳에만 포격을 가했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병사들이 필사적으로 부서진 성벽을 보수하려고 했으나 허사였지요. 결국 무자비한 포격에 견디다 못한 성벽이 무너짐으로써 콘스탄티노플은 함락을 피할 수 없었으며 이와 함께 비잔틴 제국은 멸망했던 것입니다. 오르반포의 위력을 실감한 오스만 터키 제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1464년 오르반 사서포를 모델로 터키의 군사기술자 무니르 알리가 더 거대한 사서포인 터키 대포를 개발했지요. 청동으로 주조한 이 사서포는 포신과 포미의 두 부분으로 만들어졌으며 지렛대를 사용해 두 부분을 조립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두 부분의 무게를 합하면 18.4톤에 달했습니다. 1807년 이 터키 대포는 제작된 지 3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넬스해전에서 영국 함대를 사격하여 영국 함선 한 척을 파괴하고 28명의 사상자를 내게 하는 위력을 발휘하였지요. 그래서 이때부터 터키 대포는 다르다넬스 대포라고도 불렸습니다. 참고로 다르다넬스해전은 1807년의 잉글랜드 터키 전쟁 중에 잉글랜드 함대가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으나 실패한 전투였습니다. 지금까지 비잔틴 제국의 최후를 알린 콘스탄티노플 함락의 경과와 이어킨 일화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